1주택 똘똘한 채라는 그 신화가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B 정부 이후부터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주식에 대한 비선호가 높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걸 리와인딩 시킨다는 거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부동산에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죠. 서울의 한도가 6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고 또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관망세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거래 가격은 올랐다고 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가격 자체는 또 빠졌다고 하네요. 전세 시장도 빠르게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시장 전망 그리고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에게 조언을 한번 청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그 사이에 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냥 시계 보면서 긴장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조금 얼굴이 헬스케지신 것 같다, 부럽다 이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아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대책 효과. 네. 요거를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내면은 꼭 6.27 대책이 아니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은행대출 규제가 2번 있었고 23년 8월, 24년 9월 그리고 정책 발표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내려갔거든요. 0.1, 0.2 나오다가 0.05, 0.07 이렇게 내려갔는데 6.27 대책이 발표되던 시점에 6월 기준으로 0.43이었고 다음 주에 0.40 그리고 0.29 그리고 지난주 0.199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되는데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4주차 정도가 나왔을 때는 0.1 언저리이거나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내려가면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은행대출 규제가 정상 작동한다는 거를 이번에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시장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우리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과거에도 세게 한 대씩 맞으면 잠깐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석 달 또 길면 반년 뒤부터 슬슬 이렇게 다시 기지개를 켜곤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은행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면서도 동시에 제한적인 이유는 23년 8월, 24년 9월에도 그랬지만 통상적으로 대출이라는 거는 집행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히기 때문에 11월 정도가 되면은 다음 연도 대출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4년 9월 같은 경우에 감독원 주재로 굉장히 세게 은행대출 규제했었는데 9월, 10월 다음에 11월부터는 25년 대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은행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나서 다시 대출이 열리는 게 연말부터 시장이 좀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게 25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6.27 대책은 어쨌든 그거보단 길어요. 왜냐하면 7, 8, 9, 10월 4개월 이상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기조대로 보면은 통상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2, 3월 또 5월, 6월 이렇게 두 번의 가격 상승 스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굉장히 커서 지금은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과열에서 나왔던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좀 더 방향성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락 거래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호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위 거품이 좀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목격이 되시나요? 네, 저는 5월, 6월 랠리도 통상적으로 주택의 매매 시장은 전세라고 하는 전세가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세는 결국 주택의 임차료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임차료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 같이 올라갔던 게 작년이었는데 올해의 차이점은 현재 전세 시세는 주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0.07이고 올해 내내 0.1을 넘었던 적이 없고 작년 6월, 8월은 서울 전체가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 8월은 전세가 너무 강세였고 전세가 올라가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매에 대한 그런
선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더 상황인데 보태서 그냥 집을 사 이럴 수 올해는 있죠. 전세가 네.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아주 치솟았기 때문에 올해의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투기적인 시장이었다는 해석이 좀 더 많고 그 부분은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과열됐다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락 거래가 뭐 상당히 있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이제 국토부 인선도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6.27 대책이 나왔었던 그 첫 주차는 0.43에서 0.40 정도로 하락폭이 적었고 마포 성동도 0.98, 0.99였는데 0.8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높았는데 7월 3일에 대통령 한 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맛보기 발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마포 성동도 0.4, 0.2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속 대책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최 대표님은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에 캠페인 하던 시절에 직접 만나서 네. 문답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 부동산이나 증시에 대한 대통령의 가치관이랄지 입장이랄지 이거는 어느 쪽에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체는 주식에 완전히 방점이 꽂혀 있다고 생각을 주식. 하고요. 네, 7월 3일 간담회 때도 그거를 완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실거주와 투자가 있지만 어쨌든 투자로 집을 사는 게 좀 더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으로 완전히 돌리고 싶다는 거고 현재 세제부터 시작해서 제도까지 주식 투자가 좀 더 부동산보다 불리해졌던 것은 그 원료를 찾아가면은 이명박 정권까지 나오거든요. 사실은 상법이 잘 네. 작동하지 않은 것도 그 에버랜드 판결이 있었던 2009년 10년 전이었고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삼성 네, 네. 맞습니다. 그 판결을 하면서부터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회사 충실 의무로 전환이 되면서 09년부터 16년, 25년까지 16년에 걸쳐서 상법이 정상 작동 안 한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을 확대한 것도 이명박 정부고 원래 시중은행은 전세 대출 안 하려고 그랬는데 4인 간의 대출이니까 보증이 어렵다고 했었지만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지고 전세 대출에 보증을 하라고 하면서 소득 3천만 원과 전세 대출액 5천만 원을 처음으로 런칭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 상품을 좋아하니까 이게 1억으로 3억으로 5억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가 앙등이 됐었는데 그거랑 요즘 똘똘한 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똘똘한 채의 그 기원도 크게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고요. 주택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규제되니까 한 채가 낫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 채에 대한 과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장기 보유 공제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만큼만 빼주는 거였기 때문에 1년에 2% 3% 빼주는 거였고 10년 30% 빼주는 정도였는데요. MB정부 때 09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80%로 늘려주게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서울의 5분위 주택들의 평균 가격이 32억 원인데요. 이 가격이 취득 원가를 보시면 사실 뭐 1억인데도 많거든요. 1, 2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30억이 났는데 네. 공제 80%를 받으면 24억 공제 받고 6억에만 세금 내니까 2억 양도세 내는 거지만 원래 MB정부 이전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30%만 공제 받고 나머지 2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면은 한 8억 9억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8%씩 공제를 받는다면 시장이 6%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 갖춰지다 보니까 이거랑 다주택자 규제가 섞여지면서 1주택 똘똘한 채라는 그 신화가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B정부 이후부터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주식에 대한 비선호가 높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걸 리와인딩 시킨다는 거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부동산에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주식에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팍팍 밀어주는 정책들을 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난달에 상법 개정안 처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럴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양도세 크게 물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네. 그 내려가게 되면은 양도세 내야 되는 사람 많아지잖아요. 네. 그거랑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면 이거 잘 되고 있었는데 약간 급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저도 엄청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양도세는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내다 3거래일 팔았다가. 3거래일 전에 다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다시 사죠. 재매입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해프닝 속에서라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를 위한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거는 대주주들 양도세를 10억이 아니라 현재처럼 50억을 유지해도 사실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그냥 며칠 상관에 일어나는 수급상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래 비중이 커지거나 계좌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식시장에 필요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 수준이 아니고 대주주 양도세를 갑자기 뭐 50억 100억 한다고 그 코스피가 올라갈 수는 없고요. 한국에 필요한 거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이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게 세후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네.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그냥 명목 기대 성장률은 부동산보다 높습니다. 부동산은 명목 3% 성장하니까요. 근데 주식은 6% 이상 성장하지만 세후로 보면은 주식이 더 낮은 형식이고 그리고 변동성은 말할 수가 없고요. 위아래 상승 하락폭이 그렇죠. 부동산은 20% 하락은 20, 30년 만에 생기지만 한국은 3년 단위로 생기니까 변동성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큰 돈을 넣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네. 결국 부동산의 큰 부동산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갖고 계시는데 법인이 24에서 25%로 법인세가 올라가면 이제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질세율이 27.5가 되지 않습니까? 그 농특세가 붙으면 그럼 그 돈 빼서 증시로 온다. 그럼 배당도 27.5가 되면 그게 이제 딱 맞춰지게 되는 거고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자비를 내면서 27.5를 내나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27.5를 내나 일단 세율을 이분하게 맞춰주는 건데 현재는 배당이 무조건 불리하니까 다 부동산 갖고 있는 그렇죠. 거랑 똑같고 그래서 저는 배당소득 과세 제도의 개편이 세율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제 큰 줄기고 이게 겨우 첫 번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선은 네. 16년간 작동 안 했던 상법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헌법적인 의미인 거지 이게 어떤 인센티브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상법 원래 페널티였고 네. 이게 제로로 맞춰진 거고 배당은 여기서부터 플러스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은 역설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또 페널티를 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유세를 포함해 가지고 네. 이번 7월에 세제 개편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저는 부동산은 세제 개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있다. 혹시 힌트를 혹시 엿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를 뭐 올리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개편이지. 네. 뭐 종부세제가 전체 종부세가 사실은 이제 저는 시대적인 소임이 다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종부세로 인한 논란들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1, 2조 남짓 더 걷고 덜 걷고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세수로서 싸워야 되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 때 있었던 1주택자 장특공제를 건드는 게 훨씬 더 임팩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이 갖고 온 어떤 후폭풍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세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개혁을 할 것 같고 7월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는 네. 이번 7월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냥 다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아마 하반기에 그러면 연말에 나와서 내년에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가 그 경제정책 방향하고 세제 개편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묶어가지고 딱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좀 흥미롭달까요? 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약간 다른 결과가 일단은 나오는 것 같기도 한 게 거래가 안 될 줄은 알았어요. 네. 근데 호가도 빠지고 좀 거품이 빠진다고는 하는데 6.27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분을 봐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계약이 됐다 하면 가격이 더 올라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6.27 대책 이후에 새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가 5억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그러면 거래 건수는 늘어나는데 이 가격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풍선 효과 때문에 아래가 오르고 위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원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 결국 고가주택군 시장을 어떤 자산군이어도 결국은 대장주가 존재하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은 서울 5분위 주택입니다. 5분위라 하면 네, 상위 서초, 강남, 20%. 송파, 용산. 네, 그쵸. 서울에서도 상위 20%니까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이고 서울의 4분위 주택이 마포, 성동,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가 되는데 이 5개 지역이 6.27 대책 나오기 직전에 주간 상승률이 1%대 육박했기 때문에 네. 연율 50% 올랐고 그 이상한 거 맞죠? 1%는. 근데 그런 숫자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쵸. 네,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30억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50% 떴으니까요. 근데 이들 지역의 6.27이 정면 타격을 한 건 맞지만은 6.27도 결국은 대출 규제이다 보니까 전세 낀 갭매수와 대출 규제를 봤을 때 그냥 수요의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거래 동향조사가 3주 있긴 했지만은 지금 여전히 0.2, 마포 지역이 지금 0.2고 성동은 0.4가 나오는데 네. 0.4도 역대 최대 강세장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주 만에 0.4%가 올랐다는 예, 거예요. 그건 연율하면 또 한 연 20%씩 오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의 실거래는 하락 실거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하락 실거래는 아니고 통상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7월 3일에 그 맛보기 발언 때문에 메인 요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우리 지금 코스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국토부와 금융부처가 또 그다음 후속 대책을 낼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가 다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는 은행 규제고 은행 규제는 장기 지속이 안 된다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이 위기를 뭐 잘 견디고 나면은 또 대출은 내년께 또 열릴 거고 그리고 이번 2분기 성장도 나왔는데 0.6 나왔고 그럼 올해 경제 성장률 0.8이 아니라 뭐 한 1.1은 나올 것 같고 네. 내년은 뭐 1.6에서 1.8, 2.0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대출도 명목 성장률에 기반해서 그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 룸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이라 GDP 성장 대비 가계부채 성장률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네, 저희 거시지표 관리는 GDP 성장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가 덜 내려가고 이런 건 있겠지만 대출 증가 폭은 또 룸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월부터는 다시 또 이런 생각들을 시장이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결국은 추가적인 금융대책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포함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그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점점 관망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체감상 소위 서울의 2분위 1분위 주택이나 아니면 매매가 기준으로 6억 이하 주택에서는 네. 큰 임팩은 없을 것 같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호재랄지 악재랄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변동될 여지도 없다. 네, 가격 조정은 사실은 대장주가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코인으로 비유하자면 비트가 무너져야 코인 시장이 침체이지. 그렇구나. 비트가 짱짱한데 알트코인이 무너지는 거는 알트코인에겐 기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의 5분위 4분위가 짱짱하다면은 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매수 기회인 것이고 서울 5분위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의 향배를 가르는 거고 한국도 삼전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짱짱하다면 지수가 네. 안 꺾이는 것처럼 5분위 4분위 주택 가격이 그래서 다른 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나올 대책들이 계속해서 이런 지역에 영향을 줄지 말지 이런 거가 시장 판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토부에 지금 라인업이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1차관, 2차관 지금 이상경 1차관, 강희엽 2차관 네. 라인업이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에서도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이라던가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또 부동산의 그 과세를 통한 이익의 환수.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아니지만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집중적인 공급은 1차관 주도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인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지방균형 발전에 좀 방점을 둔 삼선 의원인데 뭐 전북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그 교통 1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대도시 광역권 위원장이잖아요. 교통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산단이라든가 일자리 부족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아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 정부가 하려는 정책들을 지방 중심으로 꾸릴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 그리고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행 개발, 지금 민간 시행사가 다 죽었으니까요. 이런 거를 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토부의 정책은 예상이 되는데, 금융부의 어떤 또 그 수요 맛보기가 아닌 수요 억제 정책은 지금 다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금융부처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저께 기준으로 이번에 칭찬을 받았던 권대영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 전에 금융위원회가 해체돼서 감독원과 기재부로 나눠져 간다는 그 썰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융위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돌아서 어제만 맞아요. 회의도 열렸고요. 그렇다면 금융위가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6.27 대책에서 탄력받아서 지금까지 맞벅이었고 앞으로는 메인 요리 냅니다 하면 되게 세게 게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센 거, 큰 거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실수요자들은 저는 집이 없어요, 집 사고 싶어요, 혹은 1주택인데 갈아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요? 뭐 저는 지금 새 정부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결국은 서울 5분위 4분위 좀 더 넓게 보면 3분위, 그러니까 중위 가격 13억 4천만 원을 넘어가는 627 정책을 통해 가지고 627에서 대출 6억 이상 받고 집을 사야 되는 그쪽에 대한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세질 걸로 보고 있고, 그 이하의 전반 전국 주택 90%는 큰 규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가 어쨌든 랠리를 하면은 아래도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를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시장 전체를 안정세로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1주택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주택군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위에 서울 5분위 4분위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서울 3분위 이하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그냥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가격대에 따라서 확실히 그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아, 우리 5352님이 참으로 찐 전문가의심이 느껴지네요. 명쾌하고 야무진 답변 칭찬합니다라고. 최상욱 대표님 이게 댁에서 보낸 거 아니죠, 이 문자? 그 익숙한 번호 아닌 거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 얘기만 짧게 들려주고 가세요. 우리 국내장 투자 상반기 괜찮았거든요. 네. 하반기도 괜찮을까요, 계속? 지금 어쨌든 8월 1일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는, 저는 부동산은 신축의 역사고 주식은 수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수출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고 상반기도 좋았고, 5월 6월 관세 때문에 관세 프리하면서 되게 좋았는데 7월에 관세 때문에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일본이 타결을 하면서 다시 좀 모멘텀을 받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냥 결국 관세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그게 난다면은 이제 리스크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다른 상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